안녕 아이들. 자, 오늘은 한장 동아시아사 제8강 새로운 지배층의 성장과 사대부 무사라고 하는 단원을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내용은 지금 바뀐 교육과정 내에서는 보지 않는 단원이에요. 거의 뭐 다른 데 묻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쪽 부분을 봐야 좀 연결성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8강도 좀 보기로 했고요. 시험 문제 관련해서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 않겠지만, 어쨌든 역사가 흐름이고 시간의 연속성이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을 보지 않으면 조금 갑자기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서 8강을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강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는 이 시기, 바로 10세기, 11세기, 12세기 중국의 송나라가 등장하는 시기, 우리나라의 고려 시기, 그리고 일본의 헤이안 시대 말기부터 해서 가마쿠라 막부 시기, 이 시기에 농업과 상공업의 발전이 현격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볼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 내에서 새로운 지배층이 등장하는데, 중국과 한국에서는 사대부 또는 문신 관료들이 중심으로 일어났고, 일본에서는 막부 정권이 등장하면서 무사들을 중심으로 일어난다라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내용 중에 첫 번째는 이제 농업, 상공업의 발달에서 지금 10세기 이후에 등장했던 여러 가지 산업의 발전을 볼 수 있는데,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농업 생산력의 발전, 농업 볼 거고, 두 번째는 이로 인한 소농경영의 형태가 나타났다는 걸 볼 거고, 세 번째는 상공업의 발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 생산력의 발전 보면 10세기 이후에 동아시아에 나타난 가장 현격한 특징 중에 하나는 논농사가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크게 발달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보자면 중국 송나라 때 바로 10세기에 등장했던 이 송나라겠죠. 양쯔강 하류 지역이 개발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우전이라고 해서 논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발전하고, 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수리시설, 물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방이 많이 등장한 것도 특징이고요. 또한 빨리 자랄 수 있는 벼 품종이 개발되는데, 그 벼 품종을 조생종이라고 불러요. 조생종 중에는 동남아시아 참파 지역에서 올라온 참파벼 이런 것도 있는데, 참파벼 여기서 좀 설명을 좀 덜 하려고 하는데, 참파벼 이런 것도 등장했던 시점입니다. 세계사에서 좀 나오는 부분이고, 반면에 이제 고려, 조선 그리고 일본 지역에서는 하천 유역과 연해지, 그러니까 해안가에 가까운 지역 및 저습지 등이 개간돼요. 그래서 개간, 여기도 양쯔강 하류 지역 개간, 논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 많아졌고, 특히 고려 시대는 대몽 항쟁 기간에 강화도 천자를 했고, 강화도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때문에 뭐가 많이 필요하냐면 농지가 많이 필요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가 많이 필요했고, 그에 따라서 강화도가 간척되거나 개간되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농업의 발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또 하나의 증거는 농사와 관련된 책들이 등장했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송나라의 농서나 원나라의 농상지묘가 있고, 농상지묘가 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농상지묘가 고려시대에 영향을 주었고, 그래서 조선시대 누구왕 때, 세종 때 농사직설이라고 하는 책도 쓰여지게 되는 거죠. 세종 때. 지금 다른 나라를 중심으로 한 농사서는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풍토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농사 기법과 관련된 책이죠. 농사직설. 그래서 세종은 어떻게 보면 우리 것과 관련된 왕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사직설도 있지만 우리 글 훈민정음, 우리 시간 칠정산 이런 것도 같이 볼 수 있죠. 한국사와 연관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한편 이 10세기 이후에 등장했던 또 하나의 특징은 소농경영, 바로 5인 기준의 가족. 그럼 노동력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은 한 2명에서 3명 정도, 5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농가가 중심이 됐고, 이때부터 자장농, 자소장농, 소장농,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 근대사회 농업의 형태가 10세기 이후에 등장했다. 이들을 소농경영이라고 부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국가별로 어떻게 다르냐? 중국에서는 송나라 때
강남 지방을 중심으로, 강남 지방 창장강 남부 강남 지방을 중심으로 지주 전호제가 발달하게 돼요. 지주 전호제. 지주는 땅 주인이라는 뜻이고 말 그대로 땅 주인. 전호는 이 땅에서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말하고, 이렇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가 등장하면서 이들을 강남 지주라고 부르는데, 경제적 여유가 아주 많겠죠. 이러한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해서 노동을 할 필요가 없이 오직 공부만 해가지고 과거에 응시하는 사대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대부 등장하게 오고요. 고려와 조선과 일본에서는 소농민들이 국가수치와 지주의 수탈로 이중구를 겪는다. 뭐 이런 내용도 볼 수 있고, 우리가 앞선 단원에서 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일본 헤이안 시대에서는 장원이 많이 형성이 됐어요. 넓은 사유지를 장원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유지인 장원을 관리하는 유령 농민층이 있으니 그들을 묘슈라고 한다고 했고, 묘슈는 헤이안 시대 후기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역사 용어라고 볼 수 있어요. 묘슈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체가 중요하지 않는데 다른 시기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 역사 용어니까 시기를 보여줄 때 묘슈 등장한다는 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편으로 농업 생산력의 발전은 상공업의 발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송나라, 고려, 일본을 중심으로 보면 송나라에서는 쌀이 전국적으로 유통돼요. 유통이라는 말의 핵심이에요. 쌀은 원래 식량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먹고 남은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생산력이 증가하다 보니까 막대한 양의 잉여 쌀들이 등장했고, 이것들이 전국적으로 판매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고 파는 매매 행위,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징더전이라는 지역이에요. 뭘로 유명한 지역이냐면 도자기가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구리도 많이 생산됐고, 이 구리를 바탕으로 동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공업의 발달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 지폐의 사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송나라를 대표하는 지표가 송나라 때는 교자, 남송 때는 회자. 들어봤죠? 우리 몽골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송나라 때는 교자, 원나라 때는 교초, 명나라 때는 보초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원래 회자를 넣어야 되긴 하지만 음률에 기억하기 좋아하는 음률은 교자, 교초, 보초 순으로 기억하면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의 지폐구나. 교자, 교초, 보초. 하지만 남송 때는 회자라고도 불렸구나 라고 볼 수 있고, 북송의 송나라의 수도 어디라고 했죠? 개봉 또는 변경이라고 불렸던 카이펑인데, 카이펑의 인구가 100만의 도시였대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도시였고, 이것을 보여주는 과거의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왔던 그림 하나가 있어요. 청명상하도라고 하는 그림이고, 당시 북송의 송나라의 수도였던 카이펑을 보여주는데, 청명상하도에서 막 얘기하고 있다. 저렇게 활발한 상공업 행위가 벌어지고 있네. 그러면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송나라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함입니다. 함께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고려 시기에는 후기 시대 민영수공업, 조선 전기 시전 중심으로 상업이 발달했다.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에서는 가마쿠라 막부 때 상공업자들의 동업 조직이 발생하더라. 그리고 무로마치 막부 때는 업종별 전문 시장이 형성되더라. 그래서 센코쿠 시대 다이묘들이 상공업을 진행시켰다. 이런 내용도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보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새로운 지배층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지배층이 사대부도 있고 부사도 있네요. 자, 중국부터 보면 중국의 지배층의 변화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은 수나라가 등장했다가 6세기, 7세기에 당나라 8, 9, 10 멸망을 하고, 이때 절도사들이 크게 성장했다고 했죠. 알록산도 절도사, 서사명도 절도사, 황소도 절도사, 그리고 당나라를 결국 멸망시켰던 주정충도 절도사. 그래서 이 당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5대 10국이라는 혼란기를 마치고 다시 통일왕조를 만드는 조경영도 절도사 출신.
그래서 절도사 조경영이 했던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문치주의. 우리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거잖아요. 절도사의 권한을 약화시키거나 폐지했고 전시 제도를 사용해서 황제권을 강화했다. 그래서 송나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황제권의 강화예요. 문치주의를 통한 황제권의 강화였고 이 당시 문치주의를 강화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방안이 과거제를 확고하게 만든 건데 3년마다 실시하게 했고 누구나 응시하게 했는데 지위 세습이 불가한 거예요. 귀족들한테 계속 지위를 세습시켰더니 왕에게 대항하려고 하는 절도사 같은 놈들이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안 된다. 오직 왕 앞에서 시험 보는 거 뭐라고요? 전시를 통해서 왕에게 충성하는, 황제에게 충성하는 관리들을 뽑겠다. 그런데 오랫동안 공부해야 과거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로 경제적 여유가 필요한데 경제적 여유는 어디서 나왔어요? 아까 앞에 나왔잖아요. 경제적 여유는 여기서 나온다. 경제적 여유는 여기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강남 지주 출신들이 대거 과거 시험에 합격하니 그들을 사대부라고 부르고 초기 송나라에서는 이제 과거 시험을 통해서 사대부가 되는 계층이 많았지만 송나라 후기로 가면 은음 또는 문음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바꾸면 음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음자가 들어가죠. 음서를 바탕으로 시험을 통하지 않고 신분에 따라서 관직에 진출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합니다. 점점 나라가 분기되다가 결국 원나라한테 멸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이제 원나라 때는 원나라도 좀 볼까요? 원나라 때는 기억나나요? 원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몽골 제일주의였어요. 그래서 과거 시험이 계속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중심은 뭐냐면 몽골인들이 제1신분으로 국가의 주요한 관직을 독점하고 있고 행정조직이나 재정조직은 눈이 파란 사람들, 눈이 색깔이 다른 사람들 바로 생목인에게 맡겼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 다음 계층은 한족이라고 해서 그냥 중국인들이나 아니면 거란족, 여진족이었다가 마지막 절대 멸시했던 계층은 마지막까지 원나라에게 대항했던 남송인들을 4신분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1, 2, 3, 4신분으로 만들어서 운영했던 나라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신분층이라고 보기 좀 어렵기 때문에 빠져 있고요. 결국 원나라를 밀어내고 백년교의 난 등을 일으켜서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명나라죠. 명나라도 과거제에 시행합니다. 명나라의 과거제도의 특징은 뭐냐면 생원에게만 응시 자격이 부여됐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향시를 통하고 회시를 하고 전시를 통해서 진사가 됩니다. 세 번 시험 보는 거죠. 1차 시험은 고향에서 보는 향시를 보고 두 번째 회시를 보고 세 번째 아까 송나라 때 정비가 됐던 전시를 통해서 과거 합격자를 뽑게 되는 거죠. 이 당시 썼던 과거의 교재는 뭐냐면 주희가 썼던 사서 집주라는 점이에요. 사서,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이었죠. 이것을 주자가 추석, 해설을 다루는 것을 사서 집주라고 했고 지금 송나라 말기에 그러니까 남송 시기에 주희가 만들어 놨던 어책이 지금 원나라, 명나라에 따라서 과거 교재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송나라 때의 지배층을 보통 사대부라고 하는데 명나라 때의 지배층은 신사라고 불러요. 신사는 과거 응시자와 합격자 그리고 전직, 관직을 역임했던 사람들을 모두 합쳐서 부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사림, 양반 사대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신진사대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이들에게는 요역이 면제되고 일종의 하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종신, 평생 그 자격이 유지되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나라, 명나라를 지나면서 지금 중국은 완벽한 문치주의 국가, 문인들이 중심이 된 국가가 됐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반면 한국에서는 신라말 후백제 때 누가 성장했냐면 호족이 성장했어요. 호족의 대표적인 사람 궁예, 견훤, 왕건이 있었고 고려 초기까지만 해도 호족이 아주 강성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광종이 호족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과거제를 실시하고 호족을 처단하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성종 때가 되면 이제 문벌귀족이라는 계층이 등장하는데 문벌귀족은 과거 또는 음서를 통해서 등장했던 인물이고 그러다 1270년 무신정변을 통해서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원간섭기 때는
권문세족, 바로 원나라와 친한 친원 세력들이 지배층을 차지하다가 고려 말 결국 신진사대부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조선이라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게 되는 거죠. 신진사대부의 특징은 뭐냐면 성리학적 이념과 유교 국가를 만들려고 했고, 그래서 과거제가 매우 중요한 관리가 되는 방법이었다. 과거제는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종목. 문신관료가 되는 문과, 무신관료가 되는 무과, 그리고 기술관이 되는 잡과가 있는데,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시험 볼 수 있다고 했지만 가장 과거의 꽃이라고 하는 문과 시험에는 아무나 응시하기 좀 어려웠다. 왜냐면 오랜 시간 공부해야 되는데 그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음서는 축소됐다. 어느 시대에 비해서? 고려 시대에 비해서 음서는 축소됐다. 그리고 학교도 있네요. 성균관이라는 학교도 볼 수 있다. 고려도 있어요? 고려도 있죠. 국자감이라는 학교가 있다. 자, 그래서 한국사 내용은 뭐 우리가 많이 봤던 내용이니까 이렇게 가볍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일본어 보면 한국, 중국은 거의 좀 비슷한 계통으로 지배층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일본이 전혀 달라요. 일본은 지난 시간에 봤지만 헤이안 시대 때 장원 공영제라고 하고, 특히 장원이라고 하는 아주 넓은 영토를 지니고 있는 영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영주들은 유령농민 뭐라고 불렀어요? 묘슈 또는 호족은 어느 시대나 나오면 지방의 반독립적인 세력, 지방의 세력인데, 이들이 무장을 하면서 무사가 만들어져요. 스스로를 지키는 거죠. 사유지가 넓어지다 보니까. 이 무사들을 고용하고 귀족들이 서로 간에 싸우는 행태가 이어지게 됐고, 그 무사들 중에 결과적으로 가장 성공한 무사가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의 왕 덴노에게 동쪽을 정복하라는, 오랑캐를 정복하라는 장군이라는 호칭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장군을 쇼군이라고 보죠. 쇼군. 이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는 쇼군이 자신의 군사 사령관을 가마쿠라라는 지역에 뒀기 때문에 이 시기를 가마쿠라 막부라고 그러고 12세기부터 14세기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헤이안 시대를 뒤이어서 나오는 시대가 바로 가마쿠라 막부 시대고, 이때부터는 이제 일반적으로 덴노라는 일본의 왕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점점점 힘을 잃어가기 시작해요. 왜냐면 쇼군이 자기 휘하의 무사들, 고케닌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들과 토지를 주는 대가로 봉건적인 주종관계를 형성해요. 내가 너에게 토지를 줄 테니 너는 나한테 충성을 바쳐라 라는 관계가 되고, 고급 무사는 하위 무사에게 또 토지를 매개로 해서 주종관계를 맺게 돼요. 그래서 일본 내부에서 우리가 보통 봉건제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 쇼군을 중심으로 한 정부가 따로 만들어져요. 때문에 가마쿠라 막부 때 등장했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원적 체제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조종이라고 하는 왕실이라고 불리는 덴노, 천황이 다스리고 있는 조직이 따로 있지만 실제 정부는 쇼군이 지배하고 있는 막부였기 때문이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막부 체제가 오랫동안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왜냐면 13세기가 되면 여몽연합군의 침략이 있었고, 봤던 내용이죠. 지난 시간에 무사들이 재정난을 재정난을 겪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가마쿠라 막부가 힘을 잃어갑니다. 힘을 잃어갈 때 덴노 중에 이것을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덴노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내가 왕인데 왕으로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여기서부터 등장을 하게 되고, 이 내용이 우리 교과서에는 59페이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64페이지도 있었네요. 64페이지. 당시 천황이 고다이고 덴노라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미나모토 성씨에 의해서 지금 왕이 왕력을 제대로 못하니까 저 미나모토 씨를 무너뜨리고 본인이 직접 정치한다? 친정하는 정부를 수립하려고 했어요. 근데 본인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아시카가 다카우치라고 하는 인물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아시카가 다카우치와 손을 합해서 고다이고 천황과 아시카가 다카우치가 미나모토 씨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덴노의 생각은 고다이고 덴노의 생각은 이제 내가 직접 통치해야지 라고 했는데 아시카가 도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자기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이었겠죠. 그래서 아시카가는 가마쿠라 대신에 일본의 당시 수도였던 교토, 당시 명칭 헤이안의 길이었던 무로마치에 자신의 막부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때를 무로마치 막부라고 부르는데 무로마치 막부는 만들어지자마자 안정적이지 않았어요. 왜냐면 원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고다이고 천황이 여기에 불만을 품고 요시노라고 하는 남부지방으로 이동해서 자신의 정부를 다시 만들거든요. 그러자 아시카가 다카우치가 기분 나빠서 새로운 천황을 덴노를 황제로 앉힙니다. 그래서 새로운 천황을 앉혔기 때문에 천황이 두 명이 된 거죠. 북쪽에 교토의 덴노 한 명, 남쪽에 요시노의 덴노 한 명. 그래서 두 개로 정부가 나눴기 때문에 남북조 시대라고 부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통합이 되냐면 무로마치 막부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람 바로 3대 무로마치 막부의 쇼군이었던 아시카가 요시미스에 의해서 통합이 되게 돼요. 그래서 아시카가 요시미스 매우 중요하고 일본이 중국과 활발한 교류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활발한 교류를 했던 시기가 바로 아시카가 요시미스 때예요. 그래서 명나라와 조군과 책봉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때 명나라 황제 영락제가 아시카가 요시미스에게 주는 거죠. 야, 너가 바로 일본 왕이구나 라고 해서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뭘 받냐면 일본의 국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게 돼요.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됩니다. 야, 일본 왕이 따로 있는데 아시카가 요시미스라고 하는 쇼군이 일본 국왕이라는 호칭을 받다니. 그리고 자기네들은 중국과 대등하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으로부터 명나라로부터 책봉을 받다니 라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매우 독특한 역사적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때 일본과 명나라 사이에 활발한 무역이 일어나는데 이 당시 무역을 가만무역이라고 불러요. 왜 이렇게 부르는지는 나중에 무역 얘기할 때 나올 거예요. 명나라에서 무역의 허가증을 주는데 그 허가증이 감압이었고 이 감압을 통해서 무역하기 때문에 감압무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언제 등장하냐면 교과서 99페이지 할 때 동아시아 각국의 교역 이야기 나올 때 등장하게 되겠네요. 자, 근데 무로마치 막부도 순탄하지 않았어요. 무로마치 막부가 만들어지고 아시카가시가 계속 쇼군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러 후손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결국에 쇼군의 후계자 문제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오온인의 난 이렇게 보통 부르는데 이 오온인의 난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무려 거의 150년 가까이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따져봤을 때는 언제였죠? 지금 오온인의 난이 1467년에 오온인의 난을 거쳐서 센코쿠 시대가 마감이 되는 시기를 1560년대다라고 본 사람도 있고 1590년이다라고 본 사람도 있는데 그냥 선생님은 편하게 1590년으로 보겠습니다. 1590년까지 일본 각 지역이 여러 영주를 다이묘라고 불러요. 다이묘. 여러 다이묘들에 의해서 갈라져서 싸움을 벌이는 다이묘 대 다이묘 싸움을 벌이는 시기가 벌어지니 이 시기를 전쟁 시기 전국시대라고 불러요. 전국시대는 중국에도 있었지만 일본에도 있는 거예요. 중국은 춘추 전국시대 있고 일본은 전국시대 있는데 이 전국이라는 말을 그대로 일본어로 바꾸면 센코쿠가 되기 때문에 센코쿠 시대라고 불러요. 130년이죠. 정확히는 이제 130년 가까이 되죠. 130년 정도는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100년 넘게 이렇게 전쟁을 벌이다니. 그래서 일본의 군사력이 아주 팽배해질 수 있었던 원인이에요. 그리고 가마쿠라 막부 때도 무사, 무로마치 막부 때도 무사, 그리고 뒤에 에도 막부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무사 정부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그 무사 정부의 정점에는 쇼군이 앉아 있었는데 쇼군이 아닌 자가 등장했던 시기도 이 시기입니다. 무사긴 하지만 자, 센코쿠 시대를 통일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 등장해요. 일본인들이 아주 사랑하는 역사 인물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1575년에 나가시노 전투를 통하면서 일본 통일을 사실상 확정지었던 사람이에요. 아, 이대로 통일할 수 있겠구나 라고 했는데 배신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대신 등장했던 인물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임진왜란의 원효. 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권은 그 뒤로 잘 이어지지 않고 그의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 때 난리가 벌어져서 나중에 보겠지만 세키가하라 전투라고 하는 일본이 동과 서로 나눠서 큰 전투를 벌이다가 결국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한테 넘어가서 에도 막부로 이어지게 됩니다. 에도 막부. 나중에 다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의 새로운 지배층은 무사가 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고 베트남 이야기는 이제 잘 안 나온다고 해서 대충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으로부터 독립했던 10세기에 응호, 딘, 레 하다가 리 왕조 등장했죠. 리 왕조는 유교를 받아들였어요. 특징이. 그래서 전에도 봤지만 과거제도 실시했고 문묘도 설치했고 국자감도 설치했다가 전 왕조 하면 기억해야 될 거? 그렇죠. 몽골의 침입을 막아냈던 왕조예요. 이 당시에도 유교가 발달해서 사서 오경 교육을 하거나 국학원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설치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후레 왕조 때가 되면 지금 결국엔 일본만 무사정부고 중국, 한국, 베트남까지도 전부 다 문신 관료들이 득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베트남에서는 쩐왕조를 뒤어서 잠깐 호왕조라고 하는 금방 멸망하는 왕조가 등장해요. 명나라 영락제한테 멸망하고 그 뒤로 레왕조가 또 등장하는데 이 레왕조는 앞에 있는 레왕조와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레왕조는 하나도 볼 필요가 없어요. 뒤에 있는 레왕조는 후레왕조라고 부르는데 이 후레왕조의 성종이라는 사람 그들을 말하면 타인똥 성종을 타인똥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사서 중심의 성리학이 보급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리왕조 때 유교가 등장했다면 후레왕조 때는 성리학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국자감도 부활됐고요. 3년마다 과거시험도 실시했다. 뭔가 베트남도 중국, 한국과 비슷하게 문신 관료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를 볼 수 있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이 지금 우리 8강의 내용이고 이제 송나라에서 명나라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은 중국과 한국과 그리고 베트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성리학과 그리고 그 중간에 있었던 원나라 이야기를 다음 구강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만날 거예요. 안녕.